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과학문화위원 손승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APCTP에서 준비한 다시 듣고 싶은 저자 강연을 2020 한국물리학회 가을학술대회 APCTP 특별 세션으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곳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이버 TV APCTP 채널과 유튜브 국립과천과학관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셨죠? 오늘 모신 연사는 바로 호기심의 과학을 저술하신 서울대학교 유재준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재준 교수님께서는 과학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하셨는데요. 오늘 이 책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재준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있는 유재준입니다. 일단 이렇게 굉장히 귀한 자리에 제 호기심의 과학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사실 이제 호기심의 과학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 책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물리학 이공계 학생이 아니고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문사회계 학생들한테 물리학이란 어떤 것이고 또 과학이란 건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수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식을 쓰지 않고 좀 생각하면서 물리를 좀 공부하는,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던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에 대한 내용을 좀 책으로 엮었던 것입니다. 그 책은 사실 상당히 다양한 그 주제를 담고 있어서 오늘 1시간 정도 오늘 강연하는 내용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의 과학 대신에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을 한번 키워드로 잡아보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어떻게 물론 이제 다들 빛은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도 여기에 그 형광등 불빛 아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낮에 나가면 햇볕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한데, 이 빛과 연결되어 있는 과학 이야기, 근데 과연 여기서 뭐가 좀 재밌는 것들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일상 생활을 보면 여러분들 요새 휴대전화가 거의 다 일상이라 거의 사람 한 명당 휴대전화 하나가 이렇게 또는 2-3개까지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붙어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데, 일단 인터넷 다들 쓰실 거고, 또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GPS나 지도 이런 것들도 하고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고 한데, 과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과학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요.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앞에서는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알았던 무지개색, 빛의 삼원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잠깐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이때는 내가 이게 좀 궁금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한번 끄집어내보고자 하고, 그 다음에 빛과 우리가 늘 함께하는 시계인데 시간과 빛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간 속에서 특히 이제 지금처럼 최첨단 컴퓨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그 컴퓨터 부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또 이러한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얽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빛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성운에 대한 하늘에서 제일 멋있는 사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뽑고 있는데, 대개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죠. 일단은 이게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우주인데, 사실은 진짜 저런 색깔의 빛을 내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우리가 가끔씩 속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복잡하니까 좀 접어두고 이 중에 한 가지를 좀 줄여서 우리가 주제를 좀 줄여보면 색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빛으로 여러 가지 형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상황,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사진은 그 쉬라라고 하는 사람, 전묘화법의 제일 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뭐 아주 멋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다 점을 찍어서 만든 그림이라는 걸 일단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색을 본다는 것은 우리 망막에 뭔가가 비춰지는 걸 텐데, 잘 보시면 우리의 눈은 사실 디지털 카메라와 닮아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 때 우리의 눈의 구조, 그러니까 수정체와 망막과 거기에 비춰지는 상 여러 가지들을 거꾸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요, 그림에도 있다시피 우리가 아는 그 빛은 그 안에 색을 품고 있어요. 무지개색.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무지개가 떴을 때 금방 알죠. 보통 때는 그냥 하얀색 또는 투명한 색,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백색 광이라는 걸 우리가 늘 그 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이 품어 있는데, 그것은 빛의 파장에 연결돼 있다. 그래서 파장이 긴 빛이 빨간색 쪽으로 나타나고 짧은 빛은 보라색이다. 이거 아마 교과서에서 그냥 우리가 줄줄 외면서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이 그림의 왼쪽 그 위에 있는 이 물결 모양이 이렇게 좀 기다란 파장을 가진 것은 빨간색이고 짧은 파장을 가진 건 보라색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느냐? 이것은 그 디지털 카메라 안에 이제 그 픽셀 안에 센서가 들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기계식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빨간색이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어떤 그 셀이 있어서, 그 소자가 있어서 빨간색을 찾아내고, 보라색에 감응하는 어떤 소자가 있어서 보라색을 감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사실 우리 눈의 망막에도 똑같이 그 원추 세포에서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우리 뭐 그냥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제 이걸 그 제 앞에 그 보여드리는 두 개의 그림을 보면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별 생각 없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여기서부터 이제 호기심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무지개색을 보시면 이게 그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듯이 파장의 길이가 긴 것에서부터 짧은 것으로 쭉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보라색보다 거의 파장이 2배가 되는 그런 그 빛인데, 이게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끝과 이쪽 끝이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보라색이에요. 근데 이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미술 시간에 색상환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렇게 그걸 색을 쭉 이렇게 늘어놓으면 저 앞에 오른쪽에 있듯이 빨간색에서부터 쭉 빨주노초 파남보까지 간 다음에 다시 빨간색으로 이어지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연결될까? 그 파장으로 보면 빨간색과 보라색이 완전히 극과 극인데, 왜 우리가 볼 때는 빨간색과 보라색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걸 이제 인문학 하시는 분이나 뭐 주변에 그냥 뭐 철학의 조예가 있으신 분은 극과 극은 통한다. 뭐 이렇게 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리학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극과 극은 그렇게 통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건데, 사실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보다 더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오른쪽에 삼원색이라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아마 저처럼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배웠을 거고, 지금 아마 30대 미만의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을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 뭐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근데 이게 좀 저는 궁금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빛의 삼원색은 빨노파예요. 빨강, 노랑, 파랑이고, 색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이에요. 자, 그러면 노란색하고 우리가 초록색 하나 차이로 우리가 빛의 삼원색은 섞으면 흰색이 되고, 색의 삼원색은 세 개를 섞으면 검정색이 돼요.
아니 어떻게 노란색과 초록색 하나만 바꾸는데 이게 하나는 검정색이 되고 하나는 흰색이 될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나이가 40이 넘어서까지 이걸 전공하신 분한테 여러 번 물어보면 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새 미술 교과서에서 삼원색이 빠졌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 보면, 원래 우리가 이제 왜 이게 우리 빨강색과 보라색이 원래는 극과 극이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 망막에 있는 저 그림의 바닥에 있는 것처럼 원추 세포가 빨강색을 감지하는 세포, 초록색을 빛을 주로 감지하는 세포, 또 파란색을 주로 감지하는 세포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그림처럼 어쨌든 세 가지 다른 파장을 주로 감지하는 세포가 있고,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세포가, 이것도 이제 기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반응을 다르게 하는데, 결국은 뇌에 그 신호를 보내주고 있고, 그래서 보라색 쪽에 또는 파란색 쪽에 빛이 들어올 때는 주로 파란색 세포가 많이 반응을 하게 되고, 빨간색 쪽에 빛이 들어오면 빨간색 세포가 주로 반응을 하게 돼서, 사실은 우리 뇌 안에서 이렇게 빨간색 신호와 초록색 신호와 파란색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신호가 어느 게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색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축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색으로 보면 빨간색 옆에 초록색이 있고, 초록색 옆에 파란색이 있고, 파란색 옆에 다시 빨간색이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정육면체에서 색 꼭지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우리 망막에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의 결과이고, 근데 정육면체의 반대편에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노란색으로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으면 마젠타 선홍색인데, 우리나라 말로 적절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을 예전에 교과서에서 표시할 때 제대로 쓰지 못했던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파란색과 초록색이 합쳐질 땐 사이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색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파란색이 되는데, 이렇게 육면체 안에 세 개의 꼭지점은 빛의 삼원색을 표시하게 되고, 나머지 세 개의 꼭지점이 색의 삼원색이 되고, 한쪽에는 하얀색, 한쪽에는 검정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빛을 사용해서 하는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의 빛의 삼원색이 주 역할을 하게 되고요. 프린터의 경우에는 잉크를 쓰게 되는데, 거기서는 주로 색의 삼원색에 해당되는 사이언, 마젠타, 그 다음에 옐로우가 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호기심,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 그리고 무지개색과 색상환에서의 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빛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느냐는 원리를,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분명하게 다 해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주 멋진 그림을 표현할 때도 이 색을 다 미리 섞어서 칠하지 않고 원색을 점으로 나타내면서 멀리서 봤을 때 그 색이 섞이면서, 지금 마치 우리가 컴퓨터 스크린이나 모니터에서 보는 색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이미 백몇십 년 전에 화가분은 과학적인 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던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이 더 어떻게 보면 원리적으로는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을 이해하는 거가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개념,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과학, 우리가 이제 뭐 정상적인 과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좋은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측정 가능한, 관측 가능한 증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짜,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좀 회의적으로 보면서 과연 증거가 뭐냐, 어떻게 그렇다는 걸 아느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이제 그런 자세가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세계에 대해서 잠깐 이제 한번 살펴보고 나서 조금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 중에서도 이제 색깔에 대한데, 사실 빛에 대한 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가려면 뭐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뭐 그 색깔 정도에서 한번 얘기를 접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옆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몇 가지의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시계예요. 왼쪽 편에 있는 건 장식용으로 주로 많이 쓰지만, 요즘에 그 소관에서는 다 여전히 디지털로 다 돌지만 겉보기에는 어쨌든 이 괴종 시계처럼 돼 있고, 시계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몇 시 몇 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죠. 가운데 있는 거는 그냥 보통 탁상 시계 숫자로 나타내는 시계고, 오른쪽은 이제 휴대전화에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숫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숫자로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일단 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길이를 숫자로 나타냈을 때 이게 뭐에 이렇게 비례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는 순간 시간에 대한 개념과 공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숫자의 개념과, 또는 우리가 그냥 어떤 물체의 양 또는 뭔가의 크기 이런 걸 나타내는 거를 나타낼 때 숫자와 같은 동등한 개념으로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약간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찰나라고 얘기하고 뭐 순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시간이 뭐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도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공간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하고 제가 이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시간의 개념을 가졌는지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쉽게 다시 따라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해시계예요. 해시계의 제일 기본은 글자 그대로 해죠.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에는 지고 다시 그 다음 날이면 다시 또 해가 뜨죠. 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내일 아침에 꼭 해가 뜰 거라고 믿는다. 믿지 않아도 돼요. 해는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데, 이 해가 뜬다는 그걸 사건이라고 제가 부른다면 이 사건이 매일 반복돼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근데 그 반복되는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그러면 그 사건이 곧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지에는 해가 굉장히 높이 뜨죠. 동지에는 해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해가 1년 주기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 이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끈질긴 마음으로 1년 내내 해의 위치를 막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가 제일 땅에 가까이 내려와 있구나.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동지라고 부르고, 그때가 옛날 사람들은, 해를 신성시하던 사람들은 가장 신성시 여기는 그 물체가
지구에 가까이 땅에 가까이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 근처가 뭐 우리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축제가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근데 똑같은 개념이 이제 막 반복될 수 있어요. 근데 해가 뜨는 대신에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시계추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시계추가 흔들리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오거든요. 근데 한번 가면 얘는 또 반드시 와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똑딱똑딱 하면서 반복되는데 그게 일정한 시간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걸 이제 물론 이게 물리학의 이제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이런 시계를 발명한다는 게 바로 일정한 간격으로 어떤 사건이 반복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 순간 그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하루 해 뜨는 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아침에 뜨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진자를 하는 건 1초에 한 번씩도 딱딱딱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정확도가 하루에서 1초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가게 되면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는 뭐냐면 진자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원자, 그 중에서도 원자 여러 종류의 원자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측정하기 쉬운 원자가 시지움 원자인데 시지움 원자에 그 원자 핵이 있는데 핵에 레이저를 쪼이면 얘가 이렇게 버들버들 떨어요. 물론 진짜 버들버들 떠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얘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주파수를 사람들이 측정해 봤는데 그게 저 앞에 있는 것처럼 91억 9263만 1770번 1초에 그만큼 흔들린다는 거를 정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게 이제 진짜 저만큼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처음엔 몇 번 흔들리나를 쟀는데 그걸 재다 보니까 이건 자연의 법칙인데 이게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원자가 흔들리는 이 진동하는 이 사건의 숫자를 우리가 시간의 기준으로 삼자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시간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숫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떤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때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간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에 대한 정의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똑같은 규칙적인 사건이 반복되는 게 시간이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개념이어야 된다는 걸 가지고 한번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 이제 자동차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쓰는 내비게이션 그 기계예요. 근데 이걸 여기서 이제 이 GPS라고 부르는 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 이 녀석의 원리는 뭐냐 하면 이 지구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인공위성 굉장히 낮게 떠다니는 애입니다. 한 5, 60km 정도에서 떠다니는 애들에서 오는 그러니까 전파를 받아서 다시 한번 빛이에요. 그것도 빛의 신호를 받아서 자기 위치를 찾는 거예요. 원리는 이제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삼각측량법의 원리를 써요. 다시 말하면 각 그 인공위성에서 빛에 이런 다발을 하나 딱 던지면서 자기의 위치를 적어놓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이 빛을 여기서부터 쐈다라는 걸 보내면 GPS 기계에서 그걸 딱 받으면 그 신호를 어느 시간에 보냈다는 걸 아니까 제가 여기 그림에 써놓은 것처럼 빛의 속력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내 시간과 인공위성의 시간의 시간차 곱하기 빛의 속력을 하면 요 빛의 시그널이 온 인공위성이 어디 있는지 알고 첫 번째 인공위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공위성, 세 번째 인공위성, 네 번째 인공위성의 위치를 알면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키는 뭐냐면 결국 GPS를 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있는 시간과 나의 GPS, 내 GPS 기계에 있는 시간이 정확해야만 해요.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그 10억 분지 1이라도 틀리면 몇 미터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 정확하게 만들어서 쓰면 좋겠는데 혹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겠죠?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빨리 움직이는 애는 시계가 느리게 간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좀 이따 이제 또 우리가 일반 상대성도 얘기하는데
인공위성에 있는 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중력의 세기가 좀 작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장애 또 영향도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 인공위성에 있는 시계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긴 하지만 중력이 좀 더 약한 데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 분지 38초 정도 빨리 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의 위치를 나의 위치를 정하는데 저 인공위성의 시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시간이 틀리다면 그러니까 빨리 간다면 하루에 100만 분지 31초 별거 아니지만 빛의 속력이 또 엄청 커요.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초당. 그러니까 100만 분지 38초만큼 틀려지면 11km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보정을 하지 않고 GPS를 끌고 다니면 오늘은 여기로 갔는데 내일은 저 11km 저 옆에가 있다고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또 저 옆으로 다시 11km 떨어져 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시계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런 얘기조차도 좀 이상한 거고, 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딱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왜 이게 느리게 갈 수가 있는 거지, 또는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뭔가 아까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길이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한 30cm쯤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은 흘러가는 건데 이게 빨리 흘러갔는지 천천히 흘러갔는지 어떻게 재느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를 자꾸 제가 펼쳐서 죄송하지만 그럼 그럼 시간이라는 거 항상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궁금해요. 우주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나? 시간이 거꾸로 가서 시간을 거꾸로 가면 언젠가는 시작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한다고 치면 숫자라는 건 왜 0이, 그러니까 우리가 10이 있으면 9가 있고 8, 7, 6, 0까지 갈 수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쭉 해서 쭉 가죠. 그럼 그 숫자를 거꾸로 쭉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주의 시작은 그럼 무한히 먼 점에서 있어야 되나? 라고 또 숫자라면 단순히 그렇게 될 건데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어서 빅뱅 처음에 우주가 빵 터질 때 생겨나서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됐다. 근데 그 시간은 어딘가 딱 끊어져 있는 시간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을 때 그럼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럴 때 처음에 제가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하면서 시간이 뭐라 그랬냐면 일정한 사건이 반복되는 그거에 나열이 돼 있는 그 순서가 사실은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해가 한 번씩 뜰 때 계속 뜨면 그때마다 하루가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쓴 것처럼 우주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던 데서 빵 생겼다라고 하면 그 첫 번째 사건이 하나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가 생겼다는 사건. 그때가 시작점일 거고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숫자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숫자처럼 생각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주의 시작점에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리려는데, 이 제논이라고 왜 궤변학파라고 아마 학교 책에는 나올 텐데 제논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킬레스라고 왜 신화 옛날 그리스 옛날 얘기책에 나오는 용맹한 용사가 잘 달리죠. 아킬레스하고 앞에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보시면 거북이가 100m 앞에서 떠나면 출발하고 아킬레스가 100m 뒤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이제 아킬레스가 막 거의 10배 빨리 달려요. 그래서 원래 거북이가 있던 지점까지 가면 거북이는 한 10m 앞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0m 앞에 있는 거북이를 쫓아가면 그 다음에 거북이는 또 1m 앞에 있고 그 거북이까지 또 1m 앞에 쫓아가면 얘는 10cm쯤 앞에 가 있을 거고, 그래서 뒤에서 만약에 아킬레스가 쫓아간다라고 하면 이 아킬레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진원의 궤변인 거예요. 다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면 싱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걸 그 실질적인 길이가 중요하지 않고 관점을 바꿔서 그 아킬레스가 그 전에 거북이가 이렇게 마크를 남겼던 지점에 도달했을 때를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거북이가 있던 자리에 도착하는 거가 매번 사건이 되면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남겨놓은 그 뭔가의 그 흔적을 계속 쫓아가는 그 사건이 반복될 거겠죠. 근데 그 사건은 무한히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길이가 무한히 가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영원히 쫓아가지만 따라잡을 수 없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처음에 우리 우주에 빅뱅이 있었을 때를 얘기한다라는 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쫓아가서 무한히 쫓아가서 결국 못 쫓아가는 그 끝 지점이 어디 있을 텐데 그런 지점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시간에 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유한한 시간에서 우주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무한히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열거가 돼서 실질적으로 시간 자체는 일정하더라도 사건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결국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공간은 이렇게 그 좌표 안에서 이런 길이 이런 걸 다 잴 수 있는데 과연 시간이라는 걸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의문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시간의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을 하나 잡아서 그 기준으로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면 그 사건의 이 일련의 이 시퀀스가 그 나열되는 그 사건이 시간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에 제일 그 사람들이 그냥 이건 사실은 이런 걸 이제 게단켄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는데 그 생각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빛이 일정한 속력을 가졌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물리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아주 확립된 사실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빛이 일정한 속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리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지구 상에서도 또는 어떤 별 속에서도 아니면 뭐 심지어 블랙홀 근처에 가도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두 개의 거울을 놓고 요 둘 사이의 거리를 잘 조정을 해놓고 일정하게 요 길이만 일정하게 잡으면 빛이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시계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 이 빛이 이렇게 똑딱 하는 게 사건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잘 만들기 쉽지 않아요. 빛이 흡수도 되고 뭐 이래서. 근데 이렇게 되는 시계를 만들면 요 길이만 내가 잘 들고 있으면 요 두 개 사이 이벤트는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에 서 있건 저 뭐 달나라에 내가 이걸 들고 가던 아니면 뭐 태양 속에 내가 이걸 들고 들어가던 뭐 블랙홀 근처에 이걸 들고 서 있던 똑같아야 돼요.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의 사건 사이의 간격은. 자, 그렇다고 치면 이제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간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시간을 만드는 사건의 연결고리에 줄을 주는 그런 거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된 애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리는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시가 이게 똑딱 하는 게 항상 같겠죠. 그리고 똑같은 카피를 제가 만들어서 잠깐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요거하고 똑같은 카피를 여기 들고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두 개가 가만히 옆에다 두고 보면. 그런데 이 녀석을 내가 들고 쭉 하나는 여기다 세워놓고 나머지 하나를 들고 쭉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건과 여기서 부딪히는 사건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왼쪽 거는 갔다 왔다 하는 길이가 일정한데 여기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걸 쳐다보면 거기에 있는 빛이 가는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잘 보면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체로 간 빛이 간 거리는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속력이면 이만큼 갔다 오는 길이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짧으니까 내가 들고 있는 시계가 어떻게 되죠? 빠르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똑딱거리는 소리가 이건 똑딱똑딱 똑딱거리고 저기 움직이는 시계는 똑딱 똑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빛의 속력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상대적인 시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와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계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제가 처음에 숫자로 얘기하는 시간과 실제 우리가 아는 그 자연에서 있는 시계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이제 그 아인슈타인처럼 이렇게 막 수학적인 것도 막 쓰고 하면 저렇게 괴상한 수식처럼 그 움직이는 거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느리게 가는지도 계산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시간이 느리게 가면 아까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길이를 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에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길이가 줄어드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빛이라는 게 이제 뭐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실험적으로 아주 확고한 사실인데, 그걸 통해서 시간을 우리가 정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길이, 그러니까 공간까지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심각한 고민을 더 해볼 수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가보죠. 뭐지 빠지진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빵 터진다 그랬을 때 공간이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조그맣던 게 커져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우주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작았을 때 그 공간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도 사실 아인슈타인이 내줬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이것도 이제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기도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저울 하나를 들고 가서 자기 몸무게를 재는 실험을 해보라고 해요. 그럼 근데 이제 그걸 어떤 학생들이 싫어해요. 자기 몸무게가 노출되잖아. 그래서 숙제를 막 내줬는데 별로 이렇게 달갑지하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살고 또는 학교 건물에도 엘리베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저울을 구하는 건데, 어쨌든 저울을 하나 구해서 저울 위에 올라가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정지했을 때 자기 몸무게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기 체중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잠시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죠.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정지할 때쯤 되면 체중이 줄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그 개념은, 호기심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개념, 그러니까 생각과 달라질 때 생기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실험을 한 학생이 제대로 실험을 했다면 이게 분명히 내 체중은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측정되는 건데 얘가 왜 오르락 내리락 할까라는 그런 그 질문을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그걸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중력, 지구가 나를 당기는 중력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가속을 해서 올라가고 또 정지할 때는 감속을 해야 되는데, 그 가속하고 감속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일찌감치 깨달으신 분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저렇게 만약에 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구 위에 있는 것과 어떤 로켓가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그 중력 가속도하고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치솟아 오르는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빛을 가지고 한번 똑같은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위로 가속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이렇게 레이저를 앞으로 딱 쏘면 레이저 이 빛은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미 여길 떠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지해 있는 밖에 있는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볼 때 그냥 직선으로 쭉 날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밑에서 가속을 해서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빛과 이 빛의 그 알갱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 요 패킷 알갱이하고 엘리베이터 바닥칸의 거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반대로 그려놓으면 지금 여기처럼 중력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쏘면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애가 이렇게 휘어지긴 휘어지는데 휘어지는 크기가 원자의 만분질 정도밖에 안 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알 수가, 우리는 그냥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휘는데 지구상이니까 그 정도밖에 안 휘지.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근처에 가면 훨씬 더 많이 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요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왜 움직이는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이제 포인트인데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떤 그 이렇게 가속하는 그 우주선에서 시계 두 개를 로켓 앞에 놓고 뒤에 놓으면은 앞에 있는 시계가 뒤에 있는 시계보다 빠르게 가요.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룬다고 하면 그 로켓 안에서도 그렇다면 그냥 중력장 안에서도 중력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가속하지 않는 그냥 지금 이 공간 안에서도 여기에 있는 시계와 여기에 있는 시계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아까 똑딱똑딱하는 그 빛의 사건의 간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도 근데 나의 시계는 역시 뭐 이렇게 숫자처럼 지나가는데 이게 뭐가 다를까요? 라고 계속 질문하시는데 어떤 게 진짜일까요? 이 컴퓨터나 우리 시계에 나오는 숫자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요 빛이 똑딱거리는 그 사건이 진짜일까요? 부딪히는 사건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력이 센 그런 별에 가면 빛이 막 휘어지기도 하고, 저 아주 유명하게 이제 이렇게 개기일식 때 저 태양 뒤에 있는 별을 뭐 보는 사건,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공간이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하는 이런 멋있는 그림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지구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 위에 여기에 중력이 있고 저 위에 도는 저 그림에 있는 저 인공위성들은 중력이 작은 데 있죠. 지구보다는 중력 조금 아주 작지는 않고 한 9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시계가 여기 있는 시계보다 빨리 가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래서 시계가 좀 느리게 가야 되긴 하는데 또 중력 때문에 또 더 빨리 가서 결과적으로는 더 빨리 가는 시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 안에서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잘 만들어 주어서 별 문제 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템포가 좀 빠르긴 하지만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제 전공이, 저는 이제 이런 우주론이나 이런 쪽 전공이 아니고, 저는 이 앞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 그림처럼 이 그림이 그 구리, 여러분들 알죠? 구리 저 반짝반짝거리는 노란색 반짝거리는 구리, 그 금속의 표면에다가 철 원자를 뿌려놓은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제 전공은 이제 이런 물질들을 다루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듯이 이제 한번 그럼 크기에 대한 것, 우리가 물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길이를 잴 수 있나, 이런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를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재밌게 생긴 그림이잖아요. 이건 펭수는 아니고요. 그냥 그 인형인데, 저기 있는 것처럼 한 5인치가 좀 안 되는 그 인형인데 과연 키가 얼마일까를 물어보면 저기서 보면 한 5인치쯤 돼, 이렇게 답을 하겠죠. 누가 저한테 네 키 얼마냐 그러면 저는 보통 179.5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180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침에는 제가 아마 180이 좀 넘을 거고 저녁쯤 되면 179가 좀 안 될 거고 뭐 이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욕심을 부려서 너 키가 얼마니? 그러면 내가 나는 179.53, 24, 22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누가 뭐 어떻게 해볼 수 없겠죠. 자,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잴 수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거에는 호기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예전에 이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이 마룻바닥과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이 닿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양말도 다 벗고 맨발로 마룻바닥에 섰어요. 그럼 느껴지죠? 내 발가락, 발바닥이 다 마룻바닥에 닿아요. 그런데 이 마룻바닥에 닿았는데 그러면 그게 닿은 면적이 얼마인지를 한번 우리 재보자.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셌어요. 또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학생들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발바닥에다 막 페인트가 잉크 같은 걸 발라가지고 종이에다가 딱 찍고 그걸 이제 말려서 그걸 또 어떤 학생들은 모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모는 종이에 칸을 센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제가 그러고서 막 칸수 세가지고 이거 뭐 120제곱센티미터에 이렇게 딱 답을 써갖고 낸 친구가 있는데 너는 안 되겠다. 너는 C다. 내가 근데 조금 더 이제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더 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찍은 걸 가지고 스캔을 해요. 그럼 스캔을 하면 이제 A4 용지에 픽셀 사이즈가 있죠. 그럼 흰색 픽셀이 있고 검정색 픽셀이 있어서 그 두 개의 비율을 계산을 해서 A4 면적을 곱해요. 근데 내가 여전히 그래도 이것도 뭐 C까지는 줄 수 없고 내가 B-까지. 근데 왜 그랬을까? 문제는 호기심이 없어요. 잘 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과학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경험과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그걸 찍으면서도 안 보는 거예요. 완전히 블라인드. 그러니까 그냥 잘 보면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잉크가 다 찍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잘 보면 지문이 있어서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또 이렇게 빈 공간이 또 있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컴퓨터 스캔을 한 경우에도 또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 검정색, 그러니까 흰색이 아닌 게 다 검정색도 아니에요. 소위 그레이 스케일이라 그러죠. 그 컴퓨터에서는 그 명암을 나타내는 걸 0에서 255까지 쓰거든요. 그러면 0은 이제 흰색이고 255가 이제 검정색이라고 치면 잠깐 반대군요. 그러니까 0이 검정색이고 255가 근데 그러면 몇부터 닿았느냐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셀의 그 세기가 흰색에서 회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는데 회색의 정도가 그럼 0에서 255 중에 100부터는 닿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200부터 닿았다고 할 수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접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지났더니 어떤 굉장히 또 스마트한 학생이 나왔어요. 이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배운 거야.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몸은 다 분자로 이루어졌고 분자는 또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룻바닥도 역시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얘네들이 원자는 다 구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구가 있고 우리 몸의 발바닥에 있는 원자의 구가 있는데 이 구하고 구가 그러니까 닿는 면적을 내가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구하고 구가 닿는 거는 점이에요. 근데 점의 크기는 점의 면적은 0이고 그러면 다 계산하면 0이죠. 그래서 0 이렇게 써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C는 아니야.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에서 과연 호기심, 정말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개념에 딱 죽어 있으면 궁금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험한 것을 그냥 눈 감고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로 이렇게 덮어 씌우면 안 되고 그걸 들여다보고 진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0이라고 쓴 것과 그럼 도대체 답이 뭐냐?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몇 학기 지나다 보니까 다 또 학생들이 이제 모든 게 또 어큐뮬레이트 돼서 쌓여서 아 그러면 이 닿는 면적이 0과 120 사이일 거다. 그 어디쯤일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아 그럼 닿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면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연에는 그런 면은 없어요. 선은 있느냐? 선도 없어요. 점은 있느냐? 점도 없어요. 머릿속에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지 자연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원자를 보려면 그 원자를 봐야 되고 그 원자하고 원자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얘가 9하고 9면은 점만 닿을 텐데 원자하고 원자가 어떻게 닿았는지를 볼 수 있을까? 문제는 쉽지 않아요. 거기부터.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실 이건 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제일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그래서 답이 뭡니까? 라고 자꾸 물으시는데 그럼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작은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사실 인간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작은 크기로 가고 요즘에는 이제 원자 하나도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는 하지만 아무도 그 원자 하나를 본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건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 사실 이제 컴퓨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 사실 꽤 오래된 슈퍼컴퓨터긴 한데 요즘에 이제 컴퓨터를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묶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빛과 연결돼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근데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저기 있는 것처럼 1초에 1.8 기가헤르츠의 레이트로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18억 번을 우리가 이렇게 줬다 뺐었다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 번 줬다 빼들 동안 할 동안에 그럼 빛이 그렇게 빠른 빛이 얼마나 날아가느냐? 요만큼밖에 못 날아가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약에 사이즈가 이거보다 크면 정보를 주고받는 게 빛의 속도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크면 이게 시간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요거보다 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지손톱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작게 컴퓨터를 만들려면 그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소자들을 넣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나침반 같은 거예요. 자석. 이 자석이 N극 S극인데 N극 S극이 이렇게 있는 것과 뒤집어진 것을 부호로 0과 1이라고 치면 요만한 걸 우리가 이 조그만 데다 막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커다란 나침반은 쓸 수가 없죠. 자석을 쓸 수가 없죠. 그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도 그 안에 그 점점 작아져서 지금 요 그림에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저기 둥그렇게 된 게 우리의 그 이 머리카락의 굵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 안에 굉장히 작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의 그 자석들이 우리가 필요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최근 그 이런 컴퓨터나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자를 만드는 이 법칙들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뭐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빛이 가는 그 길이의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신물질의 과학이라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이만한 그 자석을 가지고도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왔지만 지금은 이제 눈곱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자석이 여러분들이 쓰는 휴대전화 안에 수십 개가 들어있고 수십 개가 아니죠. 수십억 개가 들어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렇게 그 이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이제 조금은 꿰어지죠.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했고 공간도 어떻게 따라오게 되고 그거에 또 걸맞는 이제 과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오늘 제일 그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육받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수학을 잘해야만 과학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의 현상을 잘 쳐다보고 그 현상들을 우리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어떻게 잘 연결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이 두 개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명료하게 표현하는데 수학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도구를 표현했을 때 훨씬 더 엄밀하게 우리가 관측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다 꿰어 맞출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 수학을 꼭 잘해야만 우리가 과학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수학 문제 푸는 거가 수학 문제 잘 풀면 너 과학해도 되겠다, 이런 공식은 좀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걸 조금 더 우리가 논리적인 거고 생각하는 그런 수단이고, 그 생각의 고리를 어떻게 잘 연결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저 밑에도 썼지만 회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의란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을 의심하고 이렇게 이런 뭐 감정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봤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증거인지, 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바로 과학 중에 하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학의 참 맛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여드린 요 그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 라만이라는 분이, 저게 사실 그림처럼 보이는데 저희 라만이라는 분이 한 저 돌에다 새긴 걸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한 건데, 이게 Science is the highest form of creative art라고 얘기하는 그 뜻이, 우리가 이제 과학이 예술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상상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보는 자연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꿰어 맞출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과학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준 교수님의 강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유재준 교수님 참 다양한 곳에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잠깐 강연장 내를 좀 정돈한 다음에 유재준 교수님을 모시고 저자와의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